봅시다. 네, 20번까지였죠, 숙제가. 모의고사 결과 안 보내. 아, 보내봤구나. 보내 다 보내. 이번에 어땠냐? 나 시험지를 아직 안 봐갖고 어려웠냐 이번에? 어땠어? 근데 이거 좀 어려웠어? 뭐야 이거 씨 떨어지겠다 야. 야, 나 궁금한 게 너 이거 몇 번 정도 했냐 지금? 한 번은 처음에 버리고 있고 방학생 때? 안 버려가지고 3번? 그래? 생각보다 적네. 재민아 오늘 있었던 재민이 얘기 하나 내가 들려줄까? 오늘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저기 뭐야 그 축구 본다고 오늘 결석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은 아니고 딴 반에 그래서 저기 뭐야 뭐 부모님 뭐 허락 받았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담당생한테 얘기했고 부모님한테 전화해라 그리고 나 바꿔줘라. 그래서 바꿔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할 거면 학원 보내지 말라 엄마한테.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된다. 근데 굳이 봐야겠어. 아 그럼 퇴원 조치 하겠다.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참고하라고. 어? 아니 내가 왔다고 저기 한 게 아니잖아. 안 왔다고 말한 게 아니잖아 지금. 리더가 팔로잉을 주는 거 맞아? 자, 그럼 해봅시다. 너도 그래서 물어본 거냐 아까 나한테? 오늘 테스트 볼 거냐고? 아휴. 불만이 대단히 많은가 봐. 재민아? 어. 말투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간만에 좀 한타까지 할까? 끝나고 나와서? 일단 오늘 테스트 볼 생각은 없어요. 원래도 볼 생각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에도 말했지만 그 내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구두로 테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를 늦게 남기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남기는 걸 좋아하겠어?
그 항상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표방하는 게 뭡니까? 이게 효율성이잖아요. 효율성. 저는 이제 오래 남긴다고 학습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학습을 할 때 겉핥기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아요. 아니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 얼마나 이제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이제 원래는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질의응답 자체도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그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직접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일종의 내가 그냥 테스트라고 이제 그냥 편의상 얘기를 한 거지. 그냥 내가 이제 질문을 던지겠다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이제 학습을 하면서 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됐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알아서 질문을 잘 하신다면 굳이 제가 뭐 테스트 명목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학습 장려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뭐 여러분을 남겨서 고통을 주려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원래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었고 오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타임이니까 이때만 이제 좀 시간이 남잖아요. 니네가 토요일 날 뭐 이렇게 프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제 첨삭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분석서도 한번 같이 펴볼까요? 21번을 볼 건데 분석서 기준으로는 24페이지예요. 24페이지. 분석서랑 그리고 잡서를 같이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잠깐만요. 오늘 몇 시야? 10시 아니야? 이거? 10시 아니야? 그러면은 진도 빨리 끝내고 난 다음에 수업 저기 끝나기 전에 질문 최대한 빨리 끝내고 칼퇴근해. 그러면 제일 베스트하네요. 그지? 그지? 저는 근데 안타깝게도 볼 시간이 없거든요. 나 할 일이 좀 있어서 볼 들어가면 연락해요. 알았지? 볼 들어가거나 먹히면 연락해요. 저는 제발 무슨 제발 무슨 이기는 건 바라지 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단어 페널티도 안 써도 돼요. 딱 좋네. 데일리 근데 데일리 잠깐 데일리 다 했나? 아까 못한 사람 있었나? 데일리 못한 사람 있냐 혹시? 없죠. 네. 너무 좋은 환경이네. 내 질문 빨리 끝내버리고. 네. 저기 뭐야? 얼른 가서 보고 나한테 실시간 보고 좀 해줘. 실시간 보고. 니네도 볼 거냐? 그래 뭐 니네는 봐야지. 네. 축구니까. 그 제가 고3 때가 2006년인데요. 그때 2006년 월드컵이었거든요. 나 고3 때. 근데 이제 2002년 월드컵 여러분은 2002년 월드컵을 당연히 못 봤겠죠? 니네 몇 년생이지? 05년생이야 걔? 완전 애기였구나. 아무튼가 2000년 월드컵 때는 정말 너무 재밌게 이제 그때 봤었는데 2006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고3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때가 어디였더라 월드컵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아무튼 새벽에 했었어요 경기가. 그래서 내 친구들은 이제 그 새벽에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미리 나간 거야 교복을 입고. 그래서 막 새벽 막 몇 시였지? 막 4시 5시? 아니다 더 일찍이었나? 3시인가? 진짜 한참 잘 시간 있잖아. 그때 애들이 교복이랑 이제 책가방 다 메고 이제 시청 가고 시청에서 막 이제 응원하고 애들이 그러고 이제 그 축구 다 보고 이제 차 타고 이제 학교로 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7시 20분까지 등교였거든요. 고3 때 연교시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연교시 할 때 다 자고 있어요. 요새도 연교시 있냐? 없나? 그 연교시 때 원래 그 영어 듣기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연교시 하는데 애들이 다 자고 있어. 그래서 맨날 이제 자는 애들이 이제 맞는 걸로 시작하는 거야. 하고 이제 담임선생님 딱 들어가고 너희 또 축구 보느라 또 이제 저기 늦었지? 새벽에? 그래서 지금 다 쳐다고 있지? 저기 책상 밀고 나와. 이래갖고 책상 밀고 이제 애들이 이제 뒤로 다 이제 자고 있는 데다 나와 다 쳐맞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했었죠. 저도 항상 맞았어요. 저는 이제 축구 때문에 맞은 게 아니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야자 째거. 네. 아무튼간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또 오늘 우리나라 경기도 있고 하니까 제가 빨리 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에 거기에 이제 분석서에 써 있는 주제가 맨 위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잡서를 보고 이제 좀 진도를 나오겠습니다. 여기가 필기하기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웬만한 필기할 거는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제 말 그대로 혼자 공부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뭐 필기할 게 있다면은 우리 원래 자습서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자면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나와요. 이 비슷한 질문 우리 지난 시험에서 한번 나오지 않았었냐? 그때 그 내용일치로 나왔던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정부가 개입했다 뭐 이런 내용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너네가 많이 틀렸던 바로 그 문제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In most of the world, 세계 대부분에서 capitalism, 자본주의랑 and free market, 이 자유시장이 are accepted today,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as 뭐뭐 하는 것으로서 constituting the best system. constitute가 뭐뭐를 구성하다죠. 이게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constitute은 타동사거든요. 뭐뭐를 구성하래요. 그게 목적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좀 비슷하게 알고 있는 consist는 어떻습니까? consist of로 쓰죠. 자동사도 자동사. 그래서 얘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됐어요? 그러니까 A, B 관계로 쓰자면 A라는 녀석은 B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A라는 녀석은 B를 구성하는 거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반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 관계. 됐죠? 자, 그럼 뭐를 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The best system이니까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답니다. 자, 어떤 시스템이냐면 for allocating economic resources and encouraging economic output이래요. allocate은 할당하다, 뭐 배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자원을 할당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얘네들이 뭡니까? 뭐 일 열심히 하고 잘하면 돈 많이 받아야 되고 열심히 안 하고 일 안 하면 돈 덜 받아야 되고 이거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을 배분하고 그리고 경제적 생산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시스템이 있겠죠. 왜냐면은 일을 열심히 하나 일을 조금 하나 돈을 받으면은 누가 그 이코노믹 아웃풋을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누구나 똑같이 받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이런 점에 있어서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자본주의는 능력주의잖아요. 능력주의. 그러니까 그 능력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뭐 받는 뭐 돈이나 이런 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ations have tried other systems. 자, 국가들은 다른 시스템을 시도해보기도 했었대요. 예를 들면 뭡니까? 소셜리즘, 사회주의나 and communism, 공산주의죠. 대표적으로 북한이죠. 이런 거와 같은 다른 시스템을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they have either switched wholesale to or adapted aspects of free markets. 자, 그들은 자유시장으로 완전히 스위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유시장의 측면에 어답트 했답니다. 채택을 했대요. 자유시장의 측면들을 채택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제 처음에는 얘네들도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서 시작을 했지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전환을 했다라는 말이겠죠. Despite the widespread acceptance of the free market system. 자, 자유시장 시스템의 광범위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markets are rarely left entirely free. 자, 시장이 완전히 자유롭게 남겨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자유시장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자유시장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는 완전히 자유라는 거의 정의가 좀 중요하겠죠.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는요. 반대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개입은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한 자유 상태로 남아 있는 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다? 어느 정도의 개입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완전한 자유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개입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의 어느 정도의 개입이란 당연히 뭐 있습니까?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의 개입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제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거의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이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이 이 문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시장 시스템의 광범위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맡겨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가장 잘 말한 문장이라 여기가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직은 정부 얘기가 안 나왔고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죠. Government Involvement라고 정부의 관여죠. 정부의 관여가 takes many forms. 자,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그 range from A to B 하면은요. A에서 B까지 범위가 다양하게 걸쳐져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네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느냐? From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래요. 법과 규정에, 그러니까 이걸 좀 잘라서 하면요, 여기 5부부터 regulations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enactment랑 enforcement를 수식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과 규정의 enactment, 제정, 그리고 집행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to direct participation in the economy, 그러면 직접적인 경제 참여에 이르기까지 through entities like the U.S.'s mortgage agencies. 단어가 좀 어려운 게 많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담보기관과 같은 그런 실체를 통한 경제의 직접적 참여, 여기까지 다양한 개입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정부의 개입에 대한 예시를 말한 거예요. 위에서 어느 정도의 개입은 존재한다 했잖아. 완전한 자유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제 학원이니까 학원으로 따지면 뭡니까? 학원에서 강하게 제지를 받고 있는 게 뭐예요? 10시 이후에 수업 안 된다. 이게 무슨 자유시장 경제입니까? 제재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입받고 있는 거잖아. 국가 차원에 의해서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법이나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한대요. 그러니까 법이나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게 왜 자유에 대한 개입인가? 야, 뭐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너 벌금 내게 할 거야? 그럼 법을 제정해서 실제로 너 이거 어겼네? 너 벌금 내. 집행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압박을 가하는 거잖아요. 어떤 제한을 걸어주는 거잖아. 제한을 거는 거. 제한을 건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프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입을 한다고 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요 수준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냐? 직접적인 참여니까 직접적 개입인 거예요. 얘는 이제 약간 다소 간접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규정을 어기면은 너 이렇게 처벌한다 라는 식으로 약간 이제 좀 간접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면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담보기관과 같은 그런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참여에서도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대부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그런데 대학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교들. 그 실제로 우리 작년에 되게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그 뭐 부실대학 선정해갖고 한창 얘기 많이 나왔었죠. 인하대를 비롯해서 이제 뭐 성신여대라든가 몇 개 학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실대학 선정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원래 그 대학교에다가 지원금을 주는 게 있어요. 지원금을. 근데 그 지원금을 끊겠다 이거예요. 그럼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끊겠다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왜냐면은 얘네들은 이런 부분이 부실하고 이런 부분이 부실하고 그래서 부실대학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거니까 얘네는 지원해주는 가치가 없다. 그래서 지원을 끊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결국에는 이 정부 차원에서 결국에는 그 대학교가 사설기관이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 공교육은 아니잖아요. 대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개입을 하면 안 되겠죠.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라면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런 정부의 이제 실질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것부터 직접적인 것까지 정부의 개입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예시를 말한 겁니다. Perhaps 아마도 the most important form of government involvement, however, 자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형태의 정부 개입은 comes 오게 된답니다. 나타날 거래요. In the terms of central banks and national treasuries,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national bank니까 이제 그 중앙은행이고요. 그다음에 national treasuries,니까 이제 그 재무기관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무기관의 시도로 나타나게 된답니다. To control and affect the ups and downs of economic cycles. 자 그러면 그 경제 주기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흥망성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주기의 흥망성쇠의
통제하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중앙은행이나 국가재무기관 이런 거의 시도로 이런 가장 중요한 형태의 정부 개입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말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뒷내용을 좀 볼게요. 아 끝났네? 이러고 끝이야? 부연 설명도 없어요? 뭐야? 끝이네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데이터학은 아주 심플합니다. 결국 이 글에서 말한 거는 완전한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부의 개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개입은 간접적인 것부터 직접적인 것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형태의 정부 개입이 뭐다? 뭐 중앙은행, 국가재무기관이 그 경기 사이클에 흥망성쇠를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시도로 나타날 거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하면 그냥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나 국가재무기관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엔티티의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중앙은행, 국가재무기관, 실체잖아, 실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경제에 직접적인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즉 위에 문장에서 말한 요 문장이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 한 거고 여기서 however를 쓴 거는 좀 더 강조의 의미로서, 그러니까 반전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좀 더 강조해주기 위한 의미로서 however를 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가장 중요한 문장은 여기요. 자, 이해 안 되는 거 혹시 있었습니까?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요. 22번. 자, 이번에도 그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은 투자의 미래 실질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여기에도 좀 말이 좀 어려운 게 나오고 또 경제 용어들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위험하대. 근데 그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투자를 하는데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나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중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 미래의 실질적 가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 이거는 예시를 보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자, 바로 한번 내용 가보겠습니다. Inflationary risk refers to uncertainty. 바로 나오네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은요, 불확실성과 refers to, 불확실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Regarding 뭐에 대해서냐? The future real value of one's investment. 그럼 첫 문장이 사실상 주제네요. 방금 말했던 거 다 나왔습니다. 즉, 어떤 한 사람의 투자에 대한 미래의 실질적 가치에 관해서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은 불확실성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뜻하네요. 불확실성. 그럼 이게 뭔 말일까?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보자. 대절이야라고. 너가 은행 계좌에 $100를 보유하고 있어. 근데 그 은행 계좌가 어떤 거냐? That has no fees. 수수료가 없대. 그리고 accrues no interest라고 나왔는데 interest는 여기서 이자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자가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없고 이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100를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거 뭐냐? 그냥 $100인 채로 계속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요. 뺄 때도 이제 뭐 수수료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100 고스란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행 계좌를 예시를 들었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때 은행 계좌라기보다는 어디 금고에다가 넣어놨다 이러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혀 변동 가능성이 없는 돈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를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한번 쳐보자. If left untouched, 너가 만약에 터치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둔다면요, there will always be $100. 그냥 항상 $100로 존재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In the bank account, 그 은행 계좌에는요. 그렇죠? 변화가 없습니다. If you keep that money in the bank for a year, 너가 만약에 1년 동안 그 은행에다가 그 돈을 보관한다면요. 근데 그 1년이 어느 기간이냐? 그 기간 동안에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year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를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 1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100%라고 됐답니다. 인플레이션이 100% 증가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1년 동안 그 돈을 보관한대요. 그러면은 you still got $100. 너는 여전히 $100만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인플레이션이 100%인 1년 동안에는요. 자, only now 이제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100%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걸 말하는 거겠네요. 인플레이션이 200%라면은 $50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혹시 이해 안 될까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해볼게. 내가 통장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어. 너무 협소한가? 아무튼 1,000원 있다고 쳐볼게. 자, 그래서 내가 지금 2022년에는 1,000원으로 예를 들어서 뭐 컵라면 한 개를 사 먹을 수 있어. 컵라면이 1,000원이야. 컵라면 1,000원. 그래서 1,000원 이걸로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어. 2023년이 됐어. 인플레이션이 2배가 됐어. 그럼 컵라면이 2,000원이 될 거야. 그렇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은 기존의 가치의 절반이 돼버리는 거죠. 기존의 가치의 절반이 돼버리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200%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50달러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가치가요. 그러니까 돈은 100달러를 가지고 있겠지. 근데 그 100달러의 가치는 절반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only now 이제는 if you take it out, 너가 이제 그 돈을 꺼냅니다. 그리고 put it in your wallet, 너의 이제 지갑에다가 넣어준다면 you will only be able to purchase half the goods라고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그럼 100%라는 게 2배 증가를 말한 것 같은데요? 소리 죄송해요. 주어가 인플레이션이라서 여기서 그럼 100%라고 한다면은 그럼 2배를 의미한다고 봐야겠네요. 100%가 됐다, 100%인 상태가 유지됐다고 저는 처음에 이해했는데 100% 증가의 의미로서 그럼 봐야겠네요. 2배가 된 거예요. 2배가. 일치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써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너가 그 돈을 꺼내서 이제 지갑에 넣어뒀어. 그럼 이제 너는 오로지 이제는 구매할 수 있게 될 거예요. half the goods니까 그 물건의 절반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플이 2배가 됐으니까. 됐죠? You could have bought a year ago. 그러니까 너가 1년 전에 살 수도 있었던 물건의 반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컵라면을 5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원래는 내가 컵라면을 2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000원이 됐을 테니까 반만 살 수 있는 거죠. 2개가 아니라 1개만 살 수 있는 거죠. 됐죠?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and inflation increases faster.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증가한다면 뭐보다 the amount of interest you are earning. 너가 벌고 있는 이자의 양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증가한다면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내 재산은 계속 깎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맞죠? 이것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The purchasing power of your investments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너의 투자에 대한 구매력이라는 건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자 상승률이랑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만약에 똑같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자 상승률이 만약 더 높아.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보다 내가 돈을 더 벌고 있는 거죠.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는 이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지금 공무원 월급이 얼마 됐더라? 국공무원 초임이 얼마죠? 한 120만 원 하나? 130만 원 주나? 아닌가? 잘 모르겠네. 130, 140 아마 그 정도 되고 140, 150은 안 돼요. 내가 알기로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부국 공무원 월급이. 근데 제가 내가 8살 때니까 95년도거든요. 1995년도인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월급이 9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생각해봐. 내가 8살 때면은 몇 년 전이죠? 거의 30년, 아니 30년까지는 아니고 한 7, 8년 전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의 물가랑 지금의 물가는 말이 안 돼요. 인플레이션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지금 컵라면 내가 편의점 가서 봤는데 1,000원짜리 컵라면도 잘 없던데? 요새? 막 1,150원 막 이러던데. 컵라면 하나 보면은. 근데 이제 단순 물가 이제 컵라면을 기준으로 하자면요. 그때 당시에 그 큰 컵 있죠. 뭐 왕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 저기 뭐 튀김 우동 막 이런 라면 있죠. 신라면 큰 거. 이게 500원이었어요. 500원이었고 그 작은 그 육개장 컵 있죠. 그게 3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작은 육개장 컵 얼마냐? 혹시 아냐? 한 9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죠? 8, 900원 하지 않을까? 아닌가? 이 정도 하잖아요. 낱개로 잘 안 사 먹어서 모르겠다. 아무튼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라면 갖다가 우리가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한 2.5배 이상 뛴 거잖아요. 2.5에서 3배 정도 뛴 거잖아. 근데 이제 월급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받던 월급이 90이었는데 지금 한 1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월급도 두세 배가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뛰지 못했죠. 그러면은 지금 세대의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의 공무원보다 구매력이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올랐지만 살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이제 떨어지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이자를 갖고 얘기했지만요. 자, that's why. 그래서 we differentiate. 우리가 구별을 한답니다. between nominal value and real value. nominal이라는 게 명목상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가치와 실질적인 가치 간의 구분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명목상 가치와 실질 가치는 뭡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명목상의 가치는 뭐예요? 100달러예요. 100달러. 이 본문 기준으로 하자면요. 실질적인 가치는요? 50달러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달러야. 근데 이 100달러가 작년이랑 비교하면은 50달러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실질적인 가치. 실질적인 가치.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제를 다시 읽어볼까요? 주제에 뭐라 나왔죠? 인플레이션이 왜 위험하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실질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투자의 미래 실질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이 실질적인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경제적으로 사실 좀 위기가 좀 많이 왔다라고 이제 실제로 전문가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한창 이제 심할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라든가 뭐 코인이라든가. 나는 충격받은 게 고등학생 애들이 막 주식한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니네 근처에 혹시 막 그런 애 없냐? 뭐 주식한다고 이런 애들? 주변에 없냐? 들어본 적 없어. 옛날에 나 저기 우리 학원에 다녔던 애들이 무슨 뭐 LG화학이 없고 막 주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애들이. 그래갖고 야 너네 잠깐 주식 얘기하고 있냐? 내가 이러니까 저 이번에 저기 추석 때 뭐 받은 용돈으로 주식 샀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요새 애들은 용돈 받으면 주식을 사는구나.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창 이제 현금 가치가 이제 조금 많이 떨어졌던 시기여서 작년까지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각종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주식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작년도까지 어땠습니까? 집값이 미치도록 이제 뛰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완전 반대가 됐죠. 이제 원화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져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화가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하면은 이제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간 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실질적인 경제를 이제 짧게 얘기를 한 거고요.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미래의 실질 가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거다. 인플레이션이 그냥 왜 위험한지에 대한 이유를 서술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번 볼게요. 요거 하고 시작할게요. 요거 하고. 자, 볼까요? 제목에 뭐라 나오는가? 보편적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만 한정되는 창의성이랍니다. 창의성의 특성에 대해서 써는 거네요. 이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걸 잠깐 좀 패러프레이징 해보자면 창의성은 결국 뭐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만 발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거는 널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만 창의성이 발휘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창의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의적이라고 말하면은 되게 막 생각지도 못한 거를 떠올려내는 뭐 이런 게 이제 좀 창의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창의성이라는 게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창의적일 수는 없다를 말하고 싶은 거겠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The holy grail of the first wave of creative research. 창의성 연구의 첫 번째 물결의 holy grail. 어려운 단어를 썼네요. 별주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궁극적 목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궁극적 목표가 was a personality test. 성격 검사였대요. 창의성 연구의 첫 번째 흐름의 궁극적 목표가 창의성이 아니라 성격 검사였는데
to measure general creativity ability.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창의력을 측정하기 위한 성격 검사였답니다. In the same way, 뭐랑 마찬가지로 that I could measure the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IQ가 전반적인 지능을 측정했던 방식과 똑같이 이 창의력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일단 전반적인 창의력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성격 검사였대요. 뭐 EQ 검사라고 하나요? 창의성 검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Q가 높다라고 하면은 얘 되게 그냥 지능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정량화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고 싶었다는 거겠죠. 창의성이란 건 근데 정량화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창의성 연구에 있어서요. 자, a person's creativity score.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창의성 점수는 should tell us.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었답니다. His or her creative potential.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말해줄 것이었대요. In any field of endeavor. 그러니까 노력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라도 창의적 잠재성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었다는 거죠. 그 점수는요.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그냥 편의상 EQ 검사라고 할게요. EQ 검사를 했는데 EQ 검사가 만약 EQ 검사는 근데 내가 그 숫자를 잘 몰라서 그냥 IQ랑 비슷하게 해볼게. 예를 들어서 EQ 검사가 150 나온 사람이 있고 100 나온 사람이 있고 10 나온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 그럼 이제 150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분야로 가든지 간에 노력만 한다면은 얘가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EQ 검사가 낮게 나온다면 그럼 얘는 이제 그 어떤 분야로 가더라도 창의성을 발휘하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지표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됐어요? Just like an IQ score is not limited to physics, math, or literature. 그러니까 IQ 점수가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문학에 제한되지 국한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Q가 높다고 한다면은 원래는 물리학, 수학, 문학 쪽에서 이제 좀 똑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IQ가 높다고 하면은 그냥 얘 똑똑한 애구나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잖아. 즉 전반적으로 얘가 그냥 머리가 좋겠구나, 뭘 하더라도 얘는 똑똑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보통 인지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창의성 검사라는 어떤 거를 이제 만들어내면은 창의성 점수가 높게 나오면 어느 분야를 가더라도 얘가 창의성을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는가 그 척도를 알려줄 수 있는 표준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1970년대쯤에 심리학자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뭐를? There was no such thing as a general creativity quotient라고 나왔는데 창의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반적인 창의성 지수와 같은 그러한 것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으로서 인문과학에서 그렇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제너럴이거든요. 혹시 시기라는 말을 했었냐? 어쨌든. 그러니까 전반적인 창의성 지수와 같은 것은 없다고요. 전반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Creative people aren't creative하대요. 창의적인 사람은요, 창의적이지 않대요. 되게 많이 모순적이죠. 창의적인 사람이 창의적이지 않대. 어디에서? In a general universal way. 그러니까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창의적이긴 아니라. 그럼 어디에서? They are creative. 그들은 창의적이래. 어디에서? In a specific. 중요한 단어죠? 특정한 sphere of activity. 그러니까 특정한 활동의 영역에서 창의적인 거. 아까 우리 제목에 해당한 거다. 창의성이란 건 특정 영역에서 발휘가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창의성 검사를 이제 했는데 그 창의성 점수가 높다 낮다를 이제 만들기가 어렵지 않은 게 그럼 모든 분야를 다 넣어야 돼요. 모든 분야. 근데 그 모든 분야라는 게 사실상 넣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분야라는 게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게 너무나도 이 변수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번 시간표를 짭니다. 시간표를 짜는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간표를 짠다는 일은요, 어쨌든 간에 좀 기계적인 거잖아. 엑셀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머리 이제 이런 뭔가 딱딱딱딱딱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시간표를 짤 때 창의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표준화된 버전으로 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매번 시간표를 짤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한 방에 짤 때 절대로 시간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표를 다 짰는데 누가 시간이 안 된대요. 뭐 이런 문제가 가끔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걸 메꿔갖고 이렇게 문제 해결하면은 그럼 이게 해결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럼 이것도 창의성이죠.